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K 한류 문화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소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심층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소주를 즐기는 방식부터 술 게임, 또 반주 문화 등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한국의 문화가 알려진다는 건 좋은 일이고 또 술이 마시는 음식과 함께 적당히 살짝만 더해진다면 즐겁게 마무리가 되지만 그 술이 과했을 때는 제법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술을 먹고 취한 채 SNS 라이브 방송에 등장해 실언을 하는 등 논란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요즘 예능, 드라마를 비롯해 유튜브 콘텐츠 등에서 연예인들의 술 먹는 방송은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콘텐츠에 대해 음주 조장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술방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팩트체크 시간에는 무심코 일반 쓰레기로 버린 고무장갑이 불러온 과태료. 분리 배출 기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YTN 라디오 열린 라디오 미디어 비평.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네.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의 SNS 취중 라이브가 유행처럼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봤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이름값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현무 씨가 누구고 참 보아 씨가 누굽니까? 근데 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좀 이해도 안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방송 지상파, 그다음에 케이블, 종편 이런 구분이 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어디서는 이렇게 하면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어디서는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잠깐 있었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이제 아니면 SNS 이게 이제 지배적 플랫폼이 되면서 약간 하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구분도 이제 본인들도 좀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디 술 먹고 방송하는 것도 그런데 굉장히 수위 높은 또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선을 넘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비판 일변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차제 유튜브 SNS 이게 이제 거의 가장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규정이라든가 좀 촘촘할 때까지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 벌어질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먹방이나 여행 콘텐츠가 뜨거운 시기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진행하는 토크하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실제 통계상 얼마나 늘었는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24년 통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키워드를 술빵, 음주방송 이런 걸로 이제 해서 조회수 상위 100개 프로그램 정도 이거를 영상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음주 미화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1년에 이제 비슷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N수에 한 27.8% 정도 됐었는데 보니까 2023년에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래서 이게 한 3배 가까이 는 거예요. 3배나. 그렇다면 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연예인이 이것과 관련돼서는 진솔하다라고 표현된다라든가 이렇게 포장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유행이고 이걸 내가 해도 되고 이걸 하면 조금 더 큰 대중성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미디어 콘텐츠에서 술빵, 그다음에 술을 미화하는 어떤 이런 영상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OTT는 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영화에서도 술 장면은 그냥 담배 장면은 조금 이제 그 금기로 되어 있어요, 여전히. 근데 술과 관련된 장면은 계속해서 좀 더더더 일반화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대중에게 뭔가 더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주류 광고보다 광고 효과가 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술을 먹는 이런 방송들 콘텐츠를 보다 보면 나도 술을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양한 조사 또 논문에서도 좀 그렇게 좀 입증이 되고 있고요. 제 논문도 뭐 그런 사안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네이티브 애드버타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광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전통적인 광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15초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뭔가 소비자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 광고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자기를 자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종용하는 뭔가 미화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 뭔가 그 음주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행동을 더 따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또 그 청소년을 포함한 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여져요. 아시겠지만 뭐 담배도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술도 명백하게 또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뭔가 담배는 금기가 되고 술은 또 뭐 문화 그다음에 뭐 진솔하게 보인다 막 이런 걸로 미화돼서 거기에 또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그 참전함으로써 굉장히 조금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의 이런 술방 시청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습니까? 가이드라인은 뭐 있기는 해요. 이게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그 아까 제가 드렸던 한국관광지진개발원에서 그 만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개정판이 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6년 전에 이제 처음 만들 때는 제가 좀 그 연구 책임자가 돼서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서 이러이러한 음주 장면이 나왔을 때는 뭔가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개정된 걸 보니까 청소년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뭔가 이제 음주 장면이 나왔을 때는 요번 이제 디스클레이머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이러한 장면에 음주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빠짐없이 넣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그 한국관광지진개발원에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처음에 그거 개발할 때도 그랬지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뭔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고 강제성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법이 아니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 미디어와 관련돼서 우리 뭐 자살보도 공고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 보도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어서 훨씬 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걸 준수하게 할 것인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증진개발원이 조금 활동을 이렇게 효과적으로는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개정 2개 조항이 신설됐지만 사실상 권고 수준이라 음주 조장과 어떤 미화를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뭐 방송국 측의 어떤 제재나 징계 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나 혼자 산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기 예능이죠. 근데 그 사안에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방심위. 거기서 나 혼자 산데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법정 제재를 줬어요. 주의.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그 행정지도 단계가 있고 또 법정 제재가 있잖아요. 근데 법정 제재가 되면 사실은 그 이제 뭐 후 재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 그 주의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나 혼자 산다가 저도 좀 조마조마했는데 사실은 술 먹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상파인데 이게 선을 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뭐 나 혼자 마신다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와서 좀 불안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방심위에서 더는 못 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지상파고 그다음에 방송법에 뭔가 통제를 받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참 효과적인 제재를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밤 시간대가 되면 TV 광고를 보다 보면 주류 광고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광고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규정이 10시만 되면, 10시가 넘어야지만,
소위 말해서 뭐 10시가 넘으면 아이유가 나온다. 10시가 넘으면 이효리가 나온다. 막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술 광고는 사실 10시가 넘어야지만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충분히 예전에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는 필요했었던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미성년자, 뭐 고등학생, 중학생이 10시가 되면 뭔가 모니터 앞을 떠날 것인가? 이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그게 이제 충분히 맞는 규제인가, 적절한 규제인가, 효과적인 규제인가, 이게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처음에 이제 했던 의도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디테일이 또 천사는 디테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조금 변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음주 장면이 청소년 시기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두 가지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이 문화다, 그다음에 마초, 그다음에 남성스럽다, 아무튼 이런 걸로 많이 포장이 됐죠. 근데 그거는 지금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에 의해서 뭔가 술과 관련된 게 미화되는 것은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과 관련돼서 뭔가, 제가 음주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표준적이고 좋고, 상당히 뭔가 인간관계를 누그러뜨리고, 이런 걸로만 아주 미화될 일변도, 이런 상황이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성년자 혹은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사회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제 반복되고 그다음에 좋게만 보이고 포장되고 막 이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고정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에서 규정을 갖고 있는 게 표현의 자유가 거기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규제를 갖고 있는 게 다 그런 이유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규정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에서는 지금 미디어 속에서 음주 장면에 대해서 어떤 규제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 왔는데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걸로 봐도 차라리 더 심하면 심해요. 규정이나 아니면 규제나. 예를 들어서 음주를 이제 상업적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광고가 대표적이게 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주류 광고에서 소리 내지 않습니까? 맥주 네. 광고 흔히 나오는 건데, 네. 마시면서 소리 나는데, 그거 소리 못 내게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소리 못 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뭔가 소주 광고에도 나오고, 주류 광고에 나오는 게 약간 버전업이 됐다, 이런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톱스타들만 찍는 광고다라는 인식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연예인을 쓰는 것도 굉장히 자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예인이 미성년자거나 혹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철저하네요. 네. 미디어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저도 저도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재밌고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전 세계에서 미디어와 관련돼서 가장 첨단의 기술을 누리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면 성숙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어떤 대중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촘촘한 규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미디어법 규정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준비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는 민생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이런 사안들이 좀 정비가 되길 바랍니다. 네, 미디어는 민생이다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입니다. 네, 이 기간이 굵직한 선고들이 많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니터 기간 중 화제였던 이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기각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으며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이 열리며 앞으로 방송에서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이 구성될 텐데요. 이때 유의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정면 승부에서 새롭게 생긴 코너를 바탕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네, 새롭게 생긴 코너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난 3월 11일 정면 승부에서는 여론을 바르게 읽는 라디오라는 의미의 여바라라는 코너가 생겼습니다. 예. 일단은 격주 화요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모니터링 기간에 해당하는 방송은 3월 25일 코너였지만 3월 11일과 4월 8일 방송까지 종합해 모니터링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를 바르게 읽는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코너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여론조사의 예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예. 지난 11일에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월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와 한국갤럽이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나오는 코너에서는 청취자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조사를 언급하며 이를 비교 분석하는데요. 네. 그만큼 같은 기간 동안이라도 질문의 내용이나 면접 방식 등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바라는 1, 2부에 걸쳐 1시간 동안 진행하는 코너였음에도 한두 개의 여론조사만으로 대담을 진행해 코너 취지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3월 25일 방송에서는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8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 하나만을 두고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4월 8일 방송에서도 비슷했는데요. 이날 진행자는 한국갤럽이 뉴스원의 의뢰로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만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패널로 새롭게 출연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여론조사 두 가지를 추가로 언급하며 조금 더 다양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가요? 네, 여기서 신규 코너 여바라의 두 번째 문제점을 짚고자 하는데요. 패널 구성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네. 시사 프로그램의 여론조사 분석 코너는 보통 2명의 여론조사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같은 조사 결과라도 분석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상으로 드러난 여론에 깔린 민심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보통 정치적 성향이 다른 전문가가 출연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3명의 전문가가 나오는 코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바라에서는 3주 동안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만 고정으로 출연했고 네. 다른 한 명의 패널은 정한을 한국사람 연구원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등 매주 다른 인물이 나왔습니다. 방송을 듣다 보면 강찬호 논설위원의 정치적 성향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1일 방송에서는 코너 후반 10분가량 강찬호 논설위원 혼자 발언을 했는데요. 그 10분 동안 진행자는 추임새만 넣어주고 정한을 연구원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발언 내용을 보면 바로 앞서 정한을 연구원장이 역대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를 바탕으로 발언한 것과 달리 강찬호 논설위원은 최재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에 관한 입장을 들려줬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참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 이렇게 버리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번 주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실인가요? 저도 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많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죠.
한 SNS 사용자가 경험담이라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이 나왔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 해당 사용자는 서울시 방침은 가정용 고무장갑은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강남구청 공무원의 답변이라면서 서울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곳이고 25개 자치구는 각 자치구별로 폐기물 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또 강남구 공무원이 고무장갑은 불연성이므로 특수마대를 구입해서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용자와 강남구청 측의 주장이 달라서 이 일이 지금 일단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거죠? 글을 올린 SNS 사용자와 접촉을 좀 시도해봤는데요. 성사되진 않았고요. 이 SNS 사용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글을 올렸기 때문에 아예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워낙 관심을 끌려는 목적으로 허위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이런 세태가 있어서 또 100% 믿을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강남구에서는 비슷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있는데 SNS의 글과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있지만 글의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강남구청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제가 강남구에다 직접 물어봤는데요.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에서 여태껏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속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을 올린 분의 단속 사유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버려서 단속을 한 걸로 파악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SNS에 글을 올린 사람이 억울한 마음에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고무장갑 부분만 부각시킨 것 같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강남구청의 주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네. 문제는 고무장갑인데 고무장갑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 아니었나요? 강남구청은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가정용 고무장갑은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이 조례에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 요령이라는 별표가 있어요. 근데 이 별표에 보면 가정용 고무장갑은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라. 이런 내용이 진짜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비닐류는 다들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을 종이장처럼 얇게 가공한 것을 말하는데요. 고무장갑은 플라스틱이 아닌 라텍스 재질로 성형을 합니다. 네.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다 보니까 비닐류로 분리배출을 하면 이 다른 비닐에 섞여 들어가서 이 선별장에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곤란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선별장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다른 비닐류와 함께 재생공장으로 넘겨지면 그 재생 공정을 방해하는 이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비닐류는 열을 가해서 압축한 뒤에 고형 연료로 만들거나 아니면 열 분해 과정을 거쳐서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이 되는데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나 서울시는 분리배출 지침에 고무장갑은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조례만 따로 놀고 있는 셈인데요. 관련 내용을 강남구에다 물어봤더니 강남구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할 때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기 지자체마다 다른 쓰레기 분리배출 조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주민들이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통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강남구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강남구에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구 조례를 따르시면 되는 거고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은 서초구 조례를 따라서 분리배출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막 이사를 들어와서 조례가 다를 경우 분리배출 지침이 다를 경우 헷갈린다. 아니면 사업장이 다른 직장이 다른 지자체에 위치한다. 이럴 경우에 분리배출 지침이 다르면 좀 불편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 분리배출 지침을 통일시키면 버리는 쪽에서는 편리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실상은 그 지자체별로 이 분리배출된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위탁을 받은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것을 분리배출하고 어떤 것은 재활용에 넘기고 어떤 것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고 이런 그 지침들이 그 업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해당 업체의 사정을 반영해서 지자체별로 분리배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국 단위의 이 선별장을 좀 최신화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이 분리배출 지침을 통일시키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리배출 지침만 통일한다고 해서 그게 분리배출을 자원 재활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렵네요. 위탁을 네. 맡기는 재활용 업체마다 이 분리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 네. 이거를 전국 지자체가 통일시킬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통일시켜놨다고 해서 그대로 지침대로 자원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과태료를 받았다. 또 닭뼈에 살이 붙어 있다고 과태료를 받았다. 어떤가요,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많아요. 예, 육류의 뼈, 조개나 소라의 껍데기, 호두나 밤, 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달걀 등의 알 껍데기, 이런 딱딱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팥뿌리, 마늘태, 옥수수 껍질, 이런 섬유질이 질긴 것들도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파손시키거나 부품에 엉키면서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여태껏 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또는 비료로 만들었는데요. 사료는 주로 이제 돼지와 개한테 많이 갔고요.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잔반 사료를 돼지에게 주는 게 금지됐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개 사육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잔반이 들어갈 개 사육장 자체가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곤충, 동해등해라는 파리 비슷한 곤충이 있는데요. 네. 이 곤충을 사육하는 그 사육장 이런 곳들로 좀 이 사료가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고 액체 비료를 만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의 염도가 높아서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가스를 만드는 바이오 가스화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이걸 이제 큰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잡고 있는데요. 근데 지자체에서 관련 시설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닭뼈에 고기가 조금 붙어 있는 채로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해서 단속이 됐다면, 그거는 행정소송감입니다. 예, 그런 이유만으로 단속될 일은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토마토 꼭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라고 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이것도 종량제 봉투에 조금 섞여 들어갔다고 해서 단속하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태로 보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젖은 쓰레기가 대량으로 투입이 되면 소각장의 소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토마토 꼭지를 종량제 봉투에 대량으로 넣는다든지 하지 않으면 단속할 이유는 그다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쓰레기 파파라치가 활동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절반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조례로 불법 투기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를 예로 들면요.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해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면
그 신고한 분에게 포상금 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해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면 3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고요. 근데 버린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어떻게 버렸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야 되고 증거도 확보해야 되는 등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으로 정해진 예산이 다 소진이 돼버리면 아무리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포장 음식을 먹은 뒤에 종이 도시락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렸더니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런 얘기도 들려와요. 네, SNS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사무실에서 도시락 먹고 안 헹궈서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나왔다.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버리는 쓰레기도 주방 세제로 헹궈서 버리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도시락을 음식물이 조금 묻은 채로 버렸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얘기군요. 네. 네, 관련 지침이 있습니까? 음식물이 묻은 종이 도시락은 종이류로 분리배출해야 하나, 아니면 음식물이 묻었으니까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나, 굉장히 헷갈리죠. 애매해요. 예. SNS 글 작성자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영통구청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종이 도시락은 보통 코팅이 돼 있죠. 물이 네네. 스며들면 구겨지니까요. 그리고 치킨 박스는 재활용 종이류로 버리게 돼 있는데 기름에 오염된 내부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또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분리배출이 알쏭달쏭할 때는 환경부가 만든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걸 참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앱에서는 이물질 등으로 오염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라 이렇게 안내합니다. 네. 기름 오염이나 음식물 오염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염된 종이가 다른 종이와 함께 재생공장으로 가면 재생종이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묻은 종이 도시락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그 해당 공무원이 이를 잘못 처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예.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통구청 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쓰레기 묻반 투기와 혼합 배출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묻은 도시락을 제대로 헹구지 않았다거나 부적합 쓰레기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과태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적합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과도하게 혼합 배출을 한 경우 부과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쓰레기 분리 배출은 그때마다 찾아보고 해도 너무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말씀해주신 그 앱이 뭐였죠? 내 손 안에 분리 배출. 네. 이 환경부가 만들었다는 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거의 모든 국민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하게 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1995년에 분리배출이 시작됐거든요. 30년 만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 분리배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보면 네. 거의 전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모두가 신경 써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일반 시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꼽힙니다. 이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인데요.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만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나머지는 뭉뚱그려서 내놓으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분리배출이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이미 기술도 있고요. 자동 선별기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I도 적용된 기술이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비용과 기존 산업인데요. 재활용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 고가의 자동 선별기를 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분할을 공영화해서 공공부문이 주도를 하고 이 자동 선별기를 도입한다면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애써 분리배출해서 폐자원을 내놓으면 선별장에서 재활용 공장으로 가지 못하고 쓰레기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양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비우고 헹구고 네. 뭐 분리하고 그래서 곱게 배출을 해도 40%가 다시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또 적정히 처리되지 못하면 쓰레기산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 사회가 이 분리배출, 재활용, 자원순환 문제를 좀 더 우선순위에 놓고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비용도 더 투입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부 차원에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하버드의 클린 앤 더티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